대부분 좀 인선이 이루어졌어요. 예. 장차관뿐만이 아니죠. 뭐 경찰, 검찰, 대통령실, 국정원 뭐 전부 다 좀 인선이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네. 이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사는 도전통으로 평가를 하시면 돼요. 도전통. 도덕성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예. 그다음에 인사라는 건 말 그대로 통합성이 있느냐. 네. 도전통입니다. 네. 인사통, 도전통. 그런데 지금 이제 후보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지금 보수 쪽에서 볼 때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F일 거예요. 예. 왜? 배추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네.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도 CD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너무 간격이 차이가 큰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층, 대통령 열성층들은 A, 예. A 풀 이렇게까지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맞습니다. 이게 인사의 저는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지금 이행크께서 잘 물어보셨는데 언론에도 계셨잖아요. 예. 왜냐하면 임기 초반이고 만약에 임기 중반이었고 임기 후반이었고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으면 줄줄이 탈락이었을 거예요. 네. 줄줄이 탈락이었을 거예요. 줄줄이 비엔나가 아니라 줄줄이 탈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임기 초반에다가 경쟁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이 되냐? 그런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통과가 돼요. 네. 연일 보도되는 내용이 뭐예요?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뭐 TK가 50%가 넘어.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이게 실제 대구 현지의 민심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50%가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어렵죠. TK 네. 민심으로는. 그런데 여론조사가 떡하니 발표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오 그래 높네. 대구에서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앵커님 말씀대로 다른 시점, 다른 환경, 다른 조건이었다면 줄줄이 낙마됐을 인사가 정권 초반이니까 막 밀어붙여도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막 언론에서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니까 뭐 역도부장 출신 네. 뭐 이런 사진이 나오면 그냥 웃으면서 역도부장이야? 서울대 법대야?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검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이진숙 이름이 똑같습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앵크께서도 아실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면 뭐 서울대에 너무 의존되고 집중된 것에 대해서 털어내야 된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현실이 어려워요. 네.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랑 같이 임명된 사람들, 같이 지명된 사람들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그거 어떡할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듣기에는 좋죠. 네.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 지방대를 전남대도 서울대. 그럼 이름 바꾸면 돼요. 네. 그냥 전남대 서울대를 이름을 바꿔서 국립대 연합. 그러니까 서울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 국립대 연합 서울 캠퍼스. 그럼 서울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말이 되냐? 미국은 하버드대 뭐 트럼프랑 지금 싸우고 있지만 미국은 하버드, 일본은 도다이, 동경대, 동북대, 토호쿠 다 키우는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뭐하냐? 다 죽이냐? 뭐 이거 형평성 생각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정권이 또 위협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쩌나미죠. 이른바 지금 탄핵 이후에 불어닥친 쩌나미로 다 통과가 돼버리고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견제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죠. 실제로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막 오색 국수 나오죠. 이러니까 사람들은 여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왜 이래? 나 이제 뭐 다 보기 싫어. 뭐 캐비넷만 보세요. 하여튼 보기 싫어. 막 이렇게 사람들의 좌절감이 생기죠. 보수 쪽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당이라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예. 민주주의에서는. 근데 그것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요. 이러다가 내각 후보자, 장관 후보자 낙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기준점이 누가 되겠어요? 기준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나 네. 또는 뭐 이건 어떻게 될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렇고 대통령이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럼 누구를 탈락시킬 수 있죠? 네. 아무도 탈락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텐데 그게 박근혜 정부 때인 거예요. 안대희 예. 수임료 많이 받았다는 걸로 탈락했어요. 맞습니다. 문창극 뭐 기사에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인데 예. 그것도 무슨 약간 뭐 조금 일본에 대해서 좀 미화된 거 그랬죠. 하던 예.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하나 한 건으로 다 날라갔어요. 네. 지금은 종합 선물 세트가 와도 안 날라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돼 버리면은 물론 이제 뭐 인사청문회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앞으로는 말 그대로 누구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네. 제가 무슨 뭐 누구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저는 뭐 배추는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다 통과 왜 난 통과 아니야?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 검증을 하던 야당 청문위원을 오인이 검증을 당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목을 한 게요. 예. 이 보수가 굉장히 좀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평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랑 조금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문재인 정부 초반과 이재명 정부 초반을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여론에서 좀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네. 와르르 무너졌죠. 그때는 보수의 형체 자체가 뭐 형해화돼 버려서 녹아버려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17년 기억나실 거예요. 대선 때. 네.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다 쪼개져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이른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그나마 지금은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을 안 했으면 지금은 고스란히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탈당을 해서 뭐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왔다 하와이 뭐 되기는 상황입니다만 지금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많이 뭉쳤죠. 8년 전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왜 깍 붙들려 있냐면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하호할 수는 없다. 왜 예. 그러냐? 지금 이게 진영간으로 꽉 묶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진영간 좀 풀어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80까지 올라갔어. 진영간 묶여 있으면 60을 뛰어넘기가 간단치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60 이상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갤럽에서는 60 이상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거 밑으로 내려가 보죠. 50%대가 된다. 만약에 40% 후반대가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예. 만약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한 6개월 지났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한 40%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통과되기 힘들 거예요. 여론상.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봐라. 여론조사 보니까 김민석 적합이 더 높지 않냐. 당연하죠. 이 적합은 왜 적합한 겁니까? 김민석 적합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적합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지층들은 딱 뭉쳐져 있거든요. 네. 우리 무너지면 안 돼. 그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여론이 부적합으로 나오면 우리 밀려 안 돼. 이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뭐 지난달에 인스파이어에서도 제가 특정 네. 장소네 거기서 그 기운이 모아졌잖아요. 그랬죠. 네. 아니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형님이라고 화소 뭐 이렇게 이건 가능한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죠. 우리 그래도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품격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사석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이민찬 앵커나 전화 사석에서는 뭐 형 동생 뭐 이렇게 가능하지만 지금 이런 공개석상에서 형 동생 이럴 걸 논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지표가 되지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말까지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런데 대선에서 결국 패배했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었잖아요. 여론 지지율만 믿고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갤럽 조사에서 중요한 게 국가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니까 낙관론이 커졌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탄력이 되죠. 탄력이 돼요. 왜냐하면 기저현상도 있고 네. 지금 탄핵 국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그다음에 3일날 내일이죠, 그죠? 다 통과시킬 거야. 상법 개정안 추경도 뭐 4일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뭐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냥 바로 통과되고 다 종합 선물 세트로 3일날 김민석 상법 다 더군다나 상법은 또 국민의힘이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네. 그러네. 땡큐 이러면서 이제 통과되겠죠. 그런데 갤럽 조사를 보면은 민생 경제 이걸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거잖아요. 6개월 뒤, 1년 뒤 안 좋다는 여론이 높아요. 네. 여전히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질 성과가 있느냐와 25만 원, 15만 원, 52만 원 받아서 내 살림살이 나아졌다는 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권영길은 물어봤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갤럽 조사에서 국제 분쟁은 더 많아진답니다. 예. 자, 어떻게 할 거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란은 핵을 안 가졌는데 벙커버스터로 쎄려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미국이 어떻게 하죠? 이재명 정부가 실형 외교. 저는 그래서 이 외교 안보 부분이 최대로 지금 네. 대안으로 또 이 현안으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7월 지금 이미 7월이 됐죠. 예. 8일 날이 뭡니까? 줄라이 패키지들 데드라인이죠. 근데 일단 유예될 수밖에 없어. 이 안에 못 해요. 예. 지금 뭐 서로 간에 타결된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어떻게 잡히느냐. 예. 지금 뭐 남아공 대통령 뭐 심지어는 우간다도 왔다 간다 그러고 뭐 콩고도 왔다 간다. 근데 대한민국 한미 동맹 철의 동맹 아닙니까? 근데 한국 대통령은 언제 만나? 이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뭐 중도층 좌우 가릴 것 없이 관심사일 거예요. 왜? 예.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미국이 좋고 어떻고를 떠나서. 근데 왜 다 미국 유학 가잖아요. 그 이야기는 미국이 우리 생존을 위해서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 예. 이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네. 요즘 부동산 문제 시끄럽잖아요. 네. 부동산 대체에서 뭐 현금 부자만 집사라는 거냐, 주거 사다리 끊어졌다, 뭐 내외국인 차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게 있잖아요.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뭐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일정 소득이 있으면 뭐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전 정부에서 그거를 좀 소득 수준을 조금 높여놨었어요. 뭐 그렇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 예, 예. 그거로 한도도 좀 높여놓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정부에서. 그렇죠. 줄 수밖에 없죠. 왜 주느냐?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냐면은 제가 오늘 부동산 1타 강사, 네, 제가 뭐 어떤 부동산 실적이 있는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것을 네. 설명드리면 또 뭐 배추도사가 배테크 했네, 뭐 재테크 했네, 뭐 18포기, 450만 원. 32포기 또 가져와서 또 이야기를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말 그대로 난감하네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왜?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대책 28번 내놨지만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도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서울 중요하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까지 범람할 수. 지금 성남도 부동산가 올라가요. 예. 부천도 조금 올라가요. 과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올라갑니까? 또 다 올라갑니다. 과천도 올라가죠. 성남 올라가죠. 수도권 거의 다 올라가고 수도 다 있어요. 올라가요. 예. 수원이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수록 이게 왜냐면 뭐 버블 현상이거든요. 예. 마용성 오늘 아침에 방송되잖아요. 네. 영끌, 비끌 제일 많이 핵폭탄 하죠. 지역이 마용성이에요. 마포, 예. 용산, 성동이에요. 좀 성동은 요즘 난리예요. 성동 거기 난립니다. 가서 살겠다는 젊은 세대들이 엄청납니다. 성동에서 건너가면 바로 어디입니까? 압구정이죠. 네. 압구정이 꿈을 안고 압구정이든 뒷구정이든.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수많은 여러 대책들을 내놨는데 문재인 정부가 다 실패했잖아요. 예. 그러면 부동산은 여러분들 뭐냐면 가격,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프라이스 변수.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급, 서플라이 변수. 예. 서울에 집 지을 때 있어요. 없죠. 재건축을 다 막아놨어요. 맞습니다. 집 지을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반포 1단지 정도인데 반포 1단지는 어차피 집주인들이 다 들어오고 일부만 일반 분양이든 임대가 가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제 텍스거든요. 텍스 쪼아 붙였는데 안 됐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2000년 초반에 2000년
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예. 텍스 T 변수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F 변수밖에 없습니다. 예. 뭡니까? 파이낸스, 대출이죠. 대출을 쪼아버리는 거예요. 예. 야, 대출 안 돼. 그러면 돈 잔뜩 많은 뭐 500억 원 자산가, 1000억 원 자산가들은 강남에서 집 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이행크께서 말씀하신 그분. 실수요자들은 정말 똘똘한 집 한 채 꿈을 꾸고 한강뷰, 이거 정말 내 꿈이야. 그거 생각해서 6억 원, 7억 원 대출해가지고 집 사는 건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예. 버거우니까. 그런데 그게 완전 다 막혔어요. 대출 안 돼. 네. 저 서울의 아파트가 12억 원이잖아요, 그죠? 평균 가격 13억 얼마라. 그렇죠. 그러면 자 12억 원 치고 6억 원까지 대출되잖아요, 최대. 예. 그럼 6억 원 대출되면 6억을 만들어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내 재산은 지금 현재 전세 3억 살고 있어. 네. 3억을 어디에서 땡겨요?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맞긴 맞아. 불장을 잡긴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에도 또 혼선이 있는 겁니다. 워낙 빗발쳤겠죠. 전화해서 내 지금 대출 받으러 가야 되는데 먹고 있니? 체 아프라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28일 날 바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7월 3일, 7월 5일로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겠죠. 근데 7월로 못 넘어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DSR이 기다리고 있었죠. 예. 이게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빚이 많아. 내가 뭐 신용 대출도 했고 얼마 전에 이민찬에 그 선물 준다고 또 신용카드로 긁었어. 그걸 또 갚아야 돼. 그걸 연체됐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출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돈줄이 막히는 거예요. 돈 몇 경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시행돼야 되니까 지금 바짝 쫄기는 쫄 거예요. 그런데 이행크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부동산은요. 어디든 다 틈을 찾아서 뚫고 나가요. 그러면 예. 그 뚝이 빵 터지면은 부동산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할 거야? 지방은 어떡해요? 자, 서울에 돈줄 막았다고 서울의 마포, 용산, 성동에 살고 싶던 사람이 부산에 집을 사요? 창원에 집을 사요? 광주에 집을 사요? 무안에 집을 사요? 안 사죠. 저는 투기 세력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너무 지나치게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존의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서도 실수요자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이 한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전세자금 대출까지 줄여버리면 이 전세 물량도 지금 부족한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 청년들도 지지율이랑도 연동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연동되죠. 2030 심지어는 대통령의 제일 핵심 지지 기반이 40대예요. 그렇죠. 40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지를 하고 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론상으로 매트릭스 지금 리얼 에스테이트를 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식을 그거 보니까 그래 이걸로 잡네 대출 F 변수를 쪼아버리자. 어차피 공급도 안 되고 그러면 쭉 줄어드네. 오케이 굿.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생각 안 했죠. 여기에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민심은 천신 변수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민심은 악화되는 거죠. 그러면 아산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대전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냐? 종합적으로는 아무도 못해. 신이 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일단 맡겨놓고 시장에서 맡겨놓고 좀 시간을 벌면서 이제 통합 대책을 강구하겠죠. 근데 지금 이럴 때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10%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대안을 들고 나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황교안 전 대표 있잖아요. 예. 황교안 전 대표가 황대안이 돼야 된다. 네. 그 말을 방송에서 최초로 했다가 네네 꾸지람을 들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안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도 서울이 중요하잖아요. 핵심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서울의 다주택자들은 묶어버리고 예. 다주택자들은 묶으면 돼요. 서울에서 뭐 10채, 20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파트 위주로 예. 빌라 이런 쪽 말고 딱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서울에 대해서는 공급을 좀 늘리지 S 변수가 들어가야 돼. 일단 이거는 이제 묶는 거는 제대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들어가야 돼요.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변수는 초과 이익 한수거든요. 예. 초과 이익 한수를 지금의 최상가 지점과 최저가 지점과 거주자들의 중간 지점으로 맞추면 돼요.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안전 차원에서 그렇죠. 뭐 강남이라는 데는 60% 700% 되면 서울 전체적으로 한 4, 5년 이내 심리잖아요. 기대 심리. 네. 4, 5년 이내에 서울만 해도 저는 5천에서 많으면 7천 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전세 한 2번 정도만 텀 2년 간격이잖아요. 갈아타면 좋은 데로 갈 수. 그거는 청년들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네. 약간 공공임대주택식으로 싱가포르 스타일로 약간 그 전체 민간 단지의 한 1000세대 같으면 한 200세대에서 150세대는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디어가 있다니까요. 네. 그런 걸 툭 던져 놓으면 안심 부동산, 예.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럴 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 걸 개발해 줘야 돼요. 네. 그 불공정 논란이 있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 부채 탕감 추진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부채 탕감 추진하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큰일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누수되는 걸 자꾸만 무슨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념적으로 무슨 국세청에서 때릴 게 아니라 이걸 잘 봐요. 사실 어디에 구멍이 새고 있나. 예. 세금에 구멍이 새고 있는 걸 봐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채 탕감에 이게 우리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야. 그러니까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우리 한국계 누구누구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잡아내야죠. 네.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앵커님 잘 아시는 국민건강보험. 예. 이것도 이민찬, 배종찬 병원 갈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계속 보험만 내고 있어. 그런 맞습니다. 사람들,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이 너무 간격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들 보고 자꾸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이 연체된 그 탕감해줘야 되는 거에는 의료보험도 못 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죠? 왜냐하면 소득이 많으면 소득이 많이 잡혔던 뭐 7년 전, 5년 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이요. 얼마 냈겠어요? 1년에 1,000만 원이 넘어요. 지역 의료보험. 예. 1,000만 원이 넘는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야. 많죠. 예. 이런 걸 잡아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국민의힘에서 안을 내긴 했어요. 더 세게. 균형 의료보험. 네. 자, 이거 내면 자영업자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소득이 나는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나는 장사를 해. 포장마차를 내. 의료보험 낼 돈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 거죠. 나랏빚을 내서 지금 빚을 갚아주는 형국인데 외국인들 빚까지 갚아준다는 건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는데 좀 정책 설계를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때 아닌 뭐 명심 대 어심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김어준 씨의 여권 내 영향력이야 뭐 모르는 바가 아니나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그 콘서트를 보니까요 여권 유력 인사들이 다 몰려갔어요. 정청래 의원한테도 뭐 원샷을 주더라고요 카메라로. 근데 박찬대 의원은 또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명심 대 어심이에요. 예. 보통 때 같으면은 명심이 어심이죠. 왜? 어명이다. 지금 빨리 들라라. 그렇잖아요. 어명이죠. 야 정말 명심 죽여주네 어심. 이게 배추의 배추심도 아니고 어심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전 같으면 김어준 어심이 이 털보 부심이죠. 예. 못 당해요. 예. 명심 어떻게 대통령을 당해요? 임기 초니까요. 아무리 유명한 유튜브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송국근 유튜브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 아무리 막강해도 대통령의 힘을 그것도 임기 초반에 예.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왜? 초반 판세로 보면 전당대회 이제는 오늘 날짜로 딱 한 달 남았어요. 예. 그러면 박찬대 대통령이 딱 밀착돼 있잖아요. 예. 사실은 박찬대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다 할 정도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내가 대표직을 꽤 찬데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인스파이어가 뭔가 기운을 불어넣다가 네. 영어로 인스파이어잖아요. 지금 상당히 좀 여러 또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의 대형
대형 공연장이에요. 여기 뭐 예. BTS도 오고 뭐 SBS 뭐 저저저. 근데 여기 이제 한 5만 명이 왔다 그래요. 의심이 대단한 예. 게 이 굉장히 교통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예. 다 왔는데 여기 김민석 국무총리 부장,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빼고 다 왔어요. 전직 대통령도 있네. 네. 하하하하 내가 왔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5만 명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통령은 안 와? 안 왔어? 뭐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당연히 가면 안 되죠. 전직 대통령도 사실 갈 자리도 아니죠. 예.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대법관이 될 김어준입니다. 어심입니다. 공공연히 이거를 그럼 난리가 났죠. 뭐 환호성을 치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초반에는 대표직을 꿰찰 것 같은 차인데 이런 네. 분위기였는데 여기에 정청래가 참석을 했잖아요. 예. 또 말까지 했죠. 했죠. 마이크 잡고 얘기. 마이크 잡았죠. 의심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의심이 의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기 초반인데 이 전당대회 구도가 뭐 본심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도 자체가 뭐 어심 대 명심, 명심 대 어심 이렇게 구도가 잡혀버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죠. 네. 근데 고민되죠. 이건 뭐지? 전직 대통령도 거기가 우원식 국회의장도 거기 아니 무슨 이게 국제 행사도 아니잖아요. 네. 국무총리 후보자도 거기 가 있어요. 뭐지? 국무회의는 용산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인스파이어에 가 있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의심이 의심되는 거죠. 오늘의 주요 뉴스 박성현 매일신문 정치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픽 바로 가시죠. 네, 뉴스픽 첫 번째 소식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 검찰 물갈이 본격화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인 어제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같은 날 법무부는 검찰의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인사 면면을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한 좀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 추진할 때 여러 참여했던 분들이 좀 영전을 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인사를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조금 상대적으로 인연이 좀 적은 분들이 좀 주로 기용이 됐습니다. 이제 대검 차장 검사로 임명된 29기 노만석 차장 검사의 경우 검찰에서는 이제 29기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대부분 인연이 많은데 네. 이제 좀 비교적 접점이 적다라는 좀 평가가 나오는 인물이고요.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29기 정진우 지검장은 검찰 내 이제 비특수통으로 분류돼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좀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에 또 봉욱 라인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 또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화제를 모았던 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했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이제 발령받았다는 네. 점인데요. 네, 사실 이제 지난 정권 내내 윤 대통령과 조금 각을 세우며 논란을 좀 키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법조계의 반응은 좀 둘로 나뉘는 상황인데요. 임 지검장이야말로 뭐 정치 검찰이라며 이번 인사에 대한 좀 비판을 좀 거세게 하는 분도 있는 반면 이제 이분이 그동안 워낙 이제 조직 수뇌부에 대한 어떤 비토를 좀 쏟아냈던 인물이다 보니 너 한번 지켜보자, 뭐 잘하는지 보자, 또는 뭐 기대가 된다라는 반응으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검찰이나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사의를 표명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제 총 247자 분량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심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이제 2년으로 보장한 후 임명된 25명의 이제 검찰총장 중 중도에서 물러난 16번째 총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픽은요. 네, 케빈이 픽 두 번째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보다 시진핑 수석 먼저 만나나인데요.
이제 중국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른바 정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좀 외교 채널로 참석 의사를 좀 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제 취임 초기의 대미 대중관계 설정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직 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다뤘지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뭐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여러 추측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간다? 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전승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상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해 당시 시진핑 수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좀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예.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중국의 협조를 좀 기대하고 참석을 했으나 좀 결과적으로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미국과도 좀 소원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 막루에 올라가고 손을 흔들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3개월 내도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행사를 먼저 참석하는 것이 좀 적절한가라는 이제 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이 대통령의 이제 방미 등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좀 개최하겠다는 입장이겠지만 이제 뭐 관세와 국방비 인상 등 이제 현안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뭐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리고 이 전승절의 어떤 시기도 좀 애매한데요. 예. 전승절이 이제 9월에 진행되고 또 10월에 저희 그 한국 경주에서 이제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10월 말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그렇죠. 이제 예. APEC 정상회의가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중국 행사에 참여하에 따라서 뭐 시진핑 수석이 또 경주 행사에 참석할지가 좀 달리다 보니 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이제 혁신이 띄우는 국민의힘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혁신위 출범이 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혁신위원장 후보로는 안철수, 김성원 의원 등이 좀 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오후 두 명은 각각 좀 원내대표실을 찾아 송원석 원내대표와 좀 면담을 가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오늘 이제 어제 이제 첫 비대위를 열었고요. 오늘도 이어서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현재 공석인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 인선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송원석 현재 이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겸 뭐 정책위 의장 겸 뭐 사무총장 겸 예. 뭐 굉장히 뭐 여러 보직을 좀 두루 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비대위 전까지 좀 급한 인선들은 좀 시급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개파색이 여튼 이 중진 의원들을 통해서 조금 혁신 작업을 하겠다. 이 두 분 다 수도권 의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중으로 보이는데 아직 수락했다 이런 얘기는 좀 들리진 않네요. 네, 사실 당내에서는 이제 혁신위원장 자리가 아무래도 이게 뭐 당대표가 지명하는 자리도 아니고 원내대표 밑에 있는 기구다 보니까 좀 활동폭이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선 때문에 조금 다들 이제 주저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송원석 이제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출범 기자회견을 오전에 열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뭐 관련 비대위로서 향후 로드맵도 좀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당 안팎에서는 이제 좀 혼란스러운 당 분위기 수습과 대여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이 뭐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이라도 나서면서 좀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뭐 아쉬움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야죠. 뒤에서 비판만 한다고 뭐 야당이 야당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박 기자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